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G전자의 김용진 상무입니다. 우선은 이런 좀 중요한 행사에 LG전자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LG전자가 이런 제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 산업체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어떤 애로를 겪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LG전자에서 생산기술 담당이라는 조직을 맡고 있는데, LG전자가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20여 개 이상의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어떤 생산 시스템 설계, 장비 개발, 그다음에 생산 시스템 구축, 최근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에 대한 롤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창원 공장이 1976년도에 처음 지어졌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전 사업에 대한 환경입니다. 최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2,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요. 최근 엔데믹 전환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또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최근 2년 동안 선박 물류 대란 때문에 이 물류비가 2배, 3배까지 증가돼서 소비자가 원하는 역내에 가서 생산을 해야지만 또 돈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시장부터 거의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요. 최근에 고환율, 미중 관련 보호무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조 환경이 수개월이 멀다 하고 그런 급박한 환경에 기업들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전략이 바뀌는 그런 환경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년 4월에 발표된 자료인데, 가전 사업의 어떤 CAGR 보면은 약 한 2.2% 정도고 되게 아주 미미하게 성장하는 그런 형태라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팬데믹 때문에 20년부터 21년까지는 약 한 8.6%의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펜트업 효과가 끝나고 다시 또 이 가전은 다시 또 침체되는 현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어떤 가전업계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워낙 또 메이디 하이어 같은 데서 많은 투자와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위협이 되고 있고요. 또 메이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렇게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이슨이나 밀레처럼 프리미엄 가전을 하고 있는 것들도 지속 성장하고 있고, 프리미엄 가전 시장 규모를 보면은 CAGR이 한 22% 정도로 계속 시장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가전업계가 아니었던 또 신규의 어떤 경쟁자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어떤 가전업계가 겪고 있는 대내적인 환경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LG전자가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 쪽이나 그다음에 TV 쪽 하는 H&A, HE 이 주력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솔루션 하는 이런 B2B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6%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CAGR 26%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보고 있는 B2B 자동차 전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들은 어떤 생산 캐파를 일부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가전들을 확대를 하면서 물량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제품의 종수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생산 라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개의 라인에서 여러 모델들을 생산하는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확보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활동을 DX라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DX for Customer, DX for Company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DX for Company라는 활동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 현황입니다.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발표 이후에 LG에서도 많은 좀 고민과 스터디를 했었고요. 초기에 이제 17년도에 크게 세 단계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효율화부터 이때 시범 라인을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좀 파일럿, 데모 라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효율 생산 시스템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좀 로코스트로 극한 자동화까지 가보자. 그리고 협력사와의 정보 연결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지능형 자율 공장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20년도부터 조금씩 레퍼런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약한 이 전체 밸류 체인에서의 정보 동기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WF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만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정의는 넘어가고요. 18년부터 선정을 해서 19년부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두 차례 이 등대 공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을 잠깐 보시면은 기존 공장 대비 현저한 경영 개선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어떤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력과 차별성을 검증하는 그런 오디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뭐 재무 성과를 포함해서 정량적 성과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서스테너빌리티를 기본 항목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 수준, 그다음에 기술 개발할 때 관련 이코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한 개 공장에 적용된 솔루션들을 글로벌 여러 팩토리에 어떻게 확산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어떤 적극적 변화 관리 이런 부분들도 그 오디트 어떤 항목으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현황입니다. 19년부터 발표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항목별로 나눠봤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지지난주에 올해 2차 하반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14개의 공장들이 선정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19년, LS 일렉트릭은 21년, LG전자는 22년 이렇게 상반기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부터 이제 서스테너빌리티 라이트하우스라 해가지고 기선정된 라이트하우스 중에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 사례가 인정된 공장에 대해서 최근에 더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제조 2025를 연계를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그런 어떤 고객의 어떤 그런 만족도나 우리가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뭐 신뢰할 만하다 그런 간접적인 어떤 글로벌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지난주 발표된 신규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총 한 11개가 발표가 됐고요. 맨 위에 에질런스 테크놀로지부터 해가지고 플렉스 이런 데까지 여러 업종에서 현재 추가 선정이 되었고 주요 이제 키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나온 성과들은 우측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14개의 라이트하우스에서 발표한 키 유즈 케이스가 한 개당 5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을 때 주요 키워드가 보이시는데 뭐 디지털, 로봇,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이런 글자들이 상당히 크게 보이고 있고요. 유즈 케이스 기술 분류를 해보면은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게 한 28%를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를 한 것들이 27%, 그리고 다품종 홀류로 생산하기 위한 어떤 플렉시블 오토메이션이 18%, 그 문제들을 AI 빅데이터로 접근한 것들이 9%,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설비 고장 예지나 건전성 관리의 어떤 PHM 분야가 5% 정도의 유즈 케이스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로봇 비즈니스 페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플렉시블 오토메이션 관점과 그 밑에 있는 AI 빅데이터 부분들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 LG전자가 겪고 있는 것들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 오토메이션 유즈 케이스를 채택한 공장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1차부터 8차까지 하얀색 그래프 중에 하얀색 부분이 오토메이션 유즈 케이스를 채택한 공장이 되겠고요. 나머지 공장들은 오토메이션 유즈 케이스를 채택하지 않은 공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립 산업에서는 뭐 BMW나 하이얼 쪽에 어떤 협업 로봇이나 자동화들, 그다음에 마이크론 쪽에 프로덕션 자동화, 뭐 메인테넌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검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로토랩이나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론, 메이디 쪽에서 이 로보틱스와 오토메이션을 조합한 검사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류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슈나이더, 지멘스, henkel, 아르첼리, 하이얼 등이 이런 유즈 케이스를 채택했고 이런 기술들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전자가 이제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원에 현재 그 모든 백색 가전들에 대해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76년도에 처음 지어진 공장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결국은 신속히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 숙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큰 숙제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인건비, 그러니까 결국은 월급이나 경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우리나라 중견 중소기업이 뭐 5, 6천만 원부터 한 1년간 한 1억 정도의 그 정도 비용을 잡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자동화 투자할 때 보통 ROI 2년을 보는데 뭐 한 명을 뭐 2억 정도의 비용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실제 LG전자의 글로벌 해외 법인의 어떤 인건비 평균은 현장 작업자가 뭐 연간 한 명당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창원의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에서 만드는 경쟁력 대비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한국에 결국은 제조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해외의 저임금 국가에서 만드는 생산 라인보다 원가 더 경쟁력이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 관점에서는 이제 워낙 그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니즈가 다양해지니까 생산 관점에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품질 이슈가 하나 나버리면은 또 고객에 많은 클레임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많은 그런 것들이 어떤 SNS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분량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출근하지 못하면은 실제 라인에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인력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또 신규 인력이 왔을 때 어떻게 또 역량을 올려줄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40시간, 52시간이 정착이 되면서 더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결국은 ESG 관점에서 친환경적이고 어떤 서스테이너블 관점에서 계속 저희가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워낙 그 오래 전에 지어진 공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업해야 되는 그런 큰 환경 하에서 이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파크를 기존 공장을 허물고 새로 지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큰 방향성을 좀 가져간 거고요. 결국 창원은 계속해서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 기지를 가져가야겠다라는 큰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테스트 베드를 해야겠다. 이 부분은 또 주변에 이렇게 역량이 높은 협력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지속해서 창원을 글로벌 마더 팩토리로 가지고 가자라는 큰 방향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품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 라인에서 시시각각 모델 체인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모델 체인지가 있으면은 모델 체인지를 하기 위한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설비의 비용이 증가되고 거기에 또 뭔가 오토메이션을 하려니까 작업자 한 명은 뭐 1에서 1.5m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로봇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이런 제약사항을 돌파를 해야 됐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뭐 5G 로봇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생산성을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좀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고객뿐만 아니라 그 LG전자 내에서 일하는 그런 인원들까지
어떤 좀 안전하고 친환경 그런 사업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인데요. 한글로 하면 인지 자동화인데 이 용어가 원래는 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의 3단계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를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는 이 용어를 좀 어떻게 재해석을 했냐면은 저희가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자공정 완결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의 의미는 작업자가 본인의 공장에서 분량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리고 또한 본인이 맡은 공정 다음으로 분량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자공정 완결력이라는 의미를 썼는데 저는 이 작업을 로봇이 대체를 하면서 자공정 완결형 자동화라는 말을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작업을 할 때 로봇은 정해진 티칭된 위치로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품의 산포 이런 것들이 많이 산포에 따라서 작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로봇이 미리 인지를 해야지만 산포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자공정 완결형 자동화라는 좀 용어를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20여 개 이상의 해외 법인이 있다 보니까 창원 스마트파크에 A라는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이 솔루션을 나중에 글로벌 확산할 때 플랫폼 기반화해서 사용자가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기반에서 플랫폼 사스 기반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꺼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되게 약한 부분인데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개발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 생산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 품질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지만 어떤 고객의 어떤 필드 분량이 나왔을 때 생산에서 어떻게 생산한 거고 개발 구매 재본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분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엔드 투 엔드 데이터 연결을 되게 중요한 촉으로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어떻게 기존 대비 에너지를 적게 쓸 거냐, 어떻게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거냐, 유해 물질들을 어떻게 배출 안 시킬 거냐 이런 큰 네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냉장고를 보시면은 한 800여 개의 부품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외관 케이스는 그 스틸로 들어오면은 이 스틸을 접고 하는 프레스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냉장고 보면은 안쪽에 이제 플라스틱 하얀색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너 케이스라 부르고요. 이렇게 ABS 형태의 시트가 들어오면은 고온의 금형으로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조립한 다음에 이 사이에 결국은 이렇게 그 열이 잘 냉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열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폴리우레탄 포밍 결국 발포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각종 조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도어는 별도 공정에서 만들어져서 조립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매를 주입하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LG전자의 기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작업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등대 공장에 선전된 스마트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딱 처음 가 보시면은 자동차 조립 라인하고 유사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정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로봇 비즈니스 페어다 보니까 이 조립 산업에서의 로봇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준호 회장님께서 아까 로봇의 핸들링, 툴링 그런 용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장치 산업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가면은 웨이퍼를 정밀 반송을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8.5세대, 8세대의 대형 글라스를 사람이 핸들링하지 못하니까 이런 반송, 이제가 중요하고 속도, 안정성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립 산업에서는 핸들링보다 툴링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작업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조립을 해야 되고
뭐 스크류를 체결을 해야 되고 용접을 사람 대신 해다 보니까 이런 정밀도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은 정해진 위치로 잘 가는데 부품이나 자재 산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저 작업을 할 때 뭔가 이 케이스의 외곽 산포가 맞지 않으면은 뭐 살짝 두드리거나 해서 맞춰서 끼워 넣는데 로봇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로봇은 정해진 작업만 하는데 상대물 객체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놓여 있으면은 가서 그냥 뭐 처박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작업하기 전에 지금 가면은 내가 불량을 만들어내겠네? 그런 상황을 미리 인지해야 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봇을 어떻게 로봇 비전문가가 쉽게 설치하고 쉽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용 관점에서도 그 한국 공장에서는 한 명을 빼기 위한 어떤 설비, 로봇을 포함한 설비가 앞에 있는 툴 포함해서 뭐 2억 정도면 되겠지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한 명 작업자 비용이 연간 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해외에 설치하려면은 국내에 설치한 2억짜리 시스템을 2천만 원에 만들어야지만 해외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립 산업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큰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크게 그 스마트 파크의 추진 방향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이제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접 공정을 자동화한 부분이 되는데 이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뭐 컴프레서가 있고 냉장고 뒷면 하부인데요. 거기에 각종 배관들에 대한 용접하는 고소가 이제 몇 수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용접 개소를 보고 실제 이렇게 라인에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우선은 여기 로봇 암이 뒤에 있고요. 용접 봉하고 로봇 암에 다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우선은 2D 카메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용접해야 될 곳들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튜브기 때문에 항상 정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수미리의 공차가 있는 상태에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하게 2D 카메라로 찾고 나서 그 다음에 3D 뎁스 카메라로 그 뎁스를 측정을 해서 정확히 위치를 찾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공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수천만 원의 카메라를 쓴 게 아니라 2D는 한 2메가, 3메가 정도 카메라는 뭐 수십만 원 정도 오고 그 다음에 3D 카메라도 최근에 한 4, 50만 원짜리 써가지고 저희가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이 직접 용접을 함으로 인해서 흉을 뭐 마실 수도 있는데 그 작업자 기피 공정을 자동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동화하다 보니까 이 자재에 대한 산포들도 정확히 맞춰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품의 산포가 계속 개선되니까 품질이 결국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AI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용접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아까 저희가 해석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자공정 완결형 자동화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풀어 설명하면은 이 오토메이션에 AI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람같이 작업하자 뭐 그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부화 공정 자동화입니다. 이 냉장고 여기 도어 하나가 한 20에서 25kg을 하고요. 실제 글로벌의 모든 냉장고 생산하는 회사들은 다 사람이 냉장고 도어를 들어서 끼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힘센 남자 하더라도 한 일주일 작업하면은 그냥 그 작업 나 못해요 하라고 이제 뭐 도망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뭐 하루 10시간 작업한다 하더라도 20kg의 도어를 2,500번을 끼워야 되니까 엄청 힘든 공정이거든요. 근데 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관절 로봇을 활용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D와 3D 비전을 조합을 해서 결국은 도어 힌지의 공차가 0.5mm 정도 납니다. 근데 양쪽 두 군데를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들을 2D와 3D AI를 활용을 해서 저런 그 중부화 공정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나멀리 디텍션인데요. 우리가 그 룰 기반의 검사기를 만들 때는 뭐 사이즈나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서 그걸로 다 수식을 만들어 줘야지만 어떤 머신
그 검사가 되는데 이제 뭐 AI의 어떤 언슈퍼바이즈 러닝 관점에서 어나멀리 디텍션은 정상 상태만 학습을 하면은 그거와 다른 어브노멀한 케이스가 생길 때 자동으로 이렇게 디텍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냉장고에 그 종이 박스를 포장하기 전에 비닐을 하나 씌워줍니다. 근데 저희 자사가 LG전자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 공정을 다 자동화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로봇이 비닐을 씌우고 그 다음 공정에서 종이 박스를 씌우게 돼 있는데 로봇이 이 비닐에 어떤 재질이나 산포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씌우고 지나가게 되고 종이 박스를 씌워서 그냥 출하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어떻게 보면 품질 사고거든요. 근데 저것들을 저희가 이 어나멀리 디텍션이라는 거를 한 50만 원짜리 카메라 달고 뭐 USB 같은 PC에다가 저희가 만든 플랫폼 기반의 어나멀리 디텍션 그 기술을 집어넣어서 설치해 놓으면은 제대로 작업하지 않았을 때 알람을 띄워주는 거죠. 그럼 작업자 가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적용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컴프레서가 지나가는 공정에 마개가 없어야 되는데 앞 공정에서 검사를 하고 마개가 딸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 뒤에 로봇이 이제 이 다음 공정에 무언가를 조립하게 돼 있는데 이 덮개가 있으면 또 로봇이 쟤를 충돌하게 되고 로봇이 다운타임 잡히고 다시 뭐 세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나멀리 디텍션 기술은 로봇이 자동화할 때 로봇이 잘못 작업했거나 아니면은 자재나 부품이 잘못 들어왔을 때 선행으로 값싸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로봇으로 오토메이션 할 때 필수 불가결한 솔루션일 거라고 저희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LG전자의 공장에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체 물류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 공장 지을 때 5G 망을 같이 깔았고요.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공장에 깔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OHT, 층간 리프터, 그리고 한 50여 대의 AGV가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류 면적을 줄일 수 있었고 이 자재 공급을 좀 무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사스 기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미지 딥러닝하는 검사들은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그 검사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때 AI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이런 검사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LG전자는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실제 AI 전문가는 알고리즘만 만들고요. 이 플랫폼에는 그 AI를 모르는 사람이 불량, 양품, 레이블링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요건 양품이야, 요건 불량이야 이렇게 여기 로딩 시키게 돼 있고요. 거기에 기존에 만들어진 다양한 알고리즘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한번 돌려보면은 적합도가 99% 나오네, 98%밖에 안 나오네, 99.9% 나오네. 이런 어떤 그 AI 검사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AI 이미지 검사를 적용을 하고 싶을 때 뭐 레이블링된 데이터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 솔루션에 올려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본인의 검사기에 인풋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AI 이미지 검사기를 만들어 놨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진동 소음 검사도 현업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그 진동 소음 데이터도 이것과 동일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 고장 예지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자동화율이 거의 뭐 두 배가 기존 라인 대비 2배를 더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설비가 50대였는데 100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뭔가 고장날 확률도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할 실력도 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비의 이상을 어떻게 감지하고 사전 조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런 PHM 기술을 썼고요. 그래서 저희 LG전자는 이런 솔루션들을 이퀴먼트 테스트 매니지먼트를 해서 EHM 기술이라 부르고 있고, 이런 주요 설비에 이렇게 설비의 모든 그 서버에 대한 부하율부터 저항값 데이터를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CTP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설비가 정상적인 상황보다 다른 값들이 나왔을 때 메일하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알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알람이 오면은 그 관련 현장 인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게 된 형태로 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거를 한 1년 돌려보니까
뭐 설비 다운타임에 100을 다 잡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 실력까지는 안 됐고 현재 뭐 설비 다운타임의 한 18% 정도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선두치 않은 그런 형태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계속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부품, 더 많은 어떤 그런 대로 확대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텔리 오퍼레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평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이 공장은 창원에도 있고 또 유사한 솔루션들이 해외에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전문가가 없으면은 바로 문제 조치하기 어렵고 지금까지는 뭐 출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비를 만들 때 이런 그 카메라 몇십만 안 하니까 웬만한 유닛마다 다 카메라를 달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저희 한국에서 이 설비의 상태 데이터들도 받아볼 수 있고 화면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설비들을 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텔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원격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저희가 직접 그 제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공정들은 같이 보면서 이렇게 통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외 쪽에 이렇게 릴리즈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들을 베트남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창원 적용한 이후에 베트남에 나가 있는 저희 멤버들은 셋업할 때 설비 돌아가는 거 보이지만은 실제 설비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오는지는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출장은 한 명 가 있고 한국에서 한 두세 명들이 저런 데이터들을 쭉 이제 게더링해서 여길 점검해봐라 하니까 그런 셋업 일정도 단축할 수 있었고 실제 그런 사전에 어떤 알람을 통해서 선조치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저희 LG전자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단순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가시화하는 그런 쪽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라인 데이터에 시뮬레이션 모델이 돌아가서 미래 상황을 예측을 해서 다시 피드백하는 형태를 좀 디지털 트윈으로 한정돼서 부르고 있고요. 실제 냉장고를 만들 때 그 메인 본체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에 맞게끔 도어가 내려와야 되고 그 본체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또 트레이에 담겨서 공급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딱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홀류로 생산하다 보니까 그 짝맞춤이 틀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생산에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트윈들은 매 30초마다 10분 뒤의 상황을 예측을 해서 10분 뒤에 어떤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올려줘 라는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모델들이 실시간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고급 분석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이거를 만들어줬을 때 저희가 페인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개발자 관점에서 잘 만들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과거에는 이 시스템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조립을 하거나 반장, 계장들은 계시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인수인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현장에 또 VOC를 들어보니까 현장에 이런 PC나 시스템 상황판이 있지만은 본인은 그거 볼 시간 없다. 그래서 저희가 카톡에 그런 알람들 메시지를 자동으로 날려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LG전자에서 제조 현장에서 디지털 트윈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작업자가 기존에 콜을 하거나 해결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시스템 기반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가 에너지 각 층별로 현재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라인별 이런 UT에 대한 사용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외부 온도가 25도인데 내부가 20도인데 어떻게 공조기를 틀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어 인자들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먼저냐, 에너지 사용량이 먼저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추천 알고리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저효율의 유틸리티 설비들을 저희가 고효율로 변경을 하면서 기존 대비 한 30%의 에너지 세이빙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전력이 필요한 변압기, 차단기,
그다음에 가스 배관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떤 그 열화상 센서, 온도 센서,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나멀리 디텍션 이런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이상 알람들을 디텍트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로 나가야 될 생산 라인에 대해서 국내에서 만들어도 경쟁력을 가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결론적으로는 그 KPI를 달성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원의 증가 없이 캐파를 늘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물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협력사 일자리도 한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창원 스마트파크의 어떤 성과는 생산성을 한 49% 올릴 수 있었고요. 기존 라인 대비. 품질 또한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자재 부품 산포가 개선되고 사람에 대한 작업 산포가 개선되면서 품질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자재 품절 무작업이 과거에는 한 1.7%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0.1%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또한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매진 말입니다. 그 앞서 아까 데이터 보여줬지만은 약간 허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작업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932대로 높은 겁니다만 요 잣대로 한번 저희 스마트파크를 보니까 5,900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로봇을 적용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그 창원에 적용된 AGV는 저희가 한 대당 한 2에서 3천만 원 정도, 현재는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AMR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변곡점 시기를 저희는 가격대를 3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천만 원으로 AMR을 만들 수 있다면은 LG전자의 해외 법인에 100% 다 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 한국의 어떤 로봇 업계하고 저희 회사랑 한번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도전해볼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생산기술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 기반 자동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생산기술 인력만으로는 안 되더라. 왜냐하면은 부품 자재의 산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의 치수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품질 쪽, 구매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런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런 어떤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생산기술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전체 어떤 펑션 가진 조직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화 이외에 정보와 지능화 솔루션들이 결국은 현장에 빨리 정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데, 현장은 의외로 보수적이고요. 나는 기존대로 일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정보화가 뭐냐, 지능화냐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변화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계속 설명해 줘야 되고, 또 그거를 위한 또 리더십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적용된 저런 솔루션들을 로코스트 컨트리에 다른 해외 법인에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지 인스톨, 이지 오퍼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뭔가 표준화 모듈화가 돼야 되고, 원격 관리를 통해서 출장을 가지 않아도 돼야 되고, 저희가 로봇이 들어간 시스템을 만들 때 출장을 가면은 로봇 메이커의 인원이 한 명 가고, 그 설비를 만드는 회사 인원들이 가고, 또 비전 회사 가고, 최소 3명, 4명 가야 되거든요. 근데 로봇이든 비전이든 이런 것들이 어떤 표준의 어떤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나와서 누구나 A 회사 로봇이나 B 회사 로봇을 동일하게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셋업에 대한 코스트도 줄 수 있고, 그럼 실제 이제 로봇을 만드는 메이커들도 현장에 적게 가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 포인트라 생각하고요. 저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LG전자가 창원이 다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 대비 그렇게 뛰어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조립 산업에서 한번 좀 변화는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20개 이상의 해외 법인에 또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 기반으로 또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으로 확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